어서 와요. 자, 채팅창 보시고 지금부터 먼저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출석 올려달라고 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출석부터 기록해 주세요. 학부하고 이름. 출석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름만 적는데. 자, 소리 올라오니 음소거 제거해주고, 자기 방에서 소리 올라오니 음소거 제거해주고, 화면은 열고, 음소거는 제거하고, 권보현 식사는 맛있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현이가 나랑 오늘 두 번 만나네. 그렇습니다. 소연이도 보니까 두 번 만나네. 소연이도. 네, 그렇습니다. 아까 소연이가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앞 시간에 피곤했어요? 그때 이제 자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신이 좀 비몽사몽했습니다. 저 나라 사람 같았어요. 한국 사람이랑 저 멀리 있는 나라 사람 같았어요. 지금은 에너지가 좀 충전됐어요? 네, 규라야, 뭐 원래 우리가 음소거 해야 되니까 끄고 수업하는 거 맞는데 오늘이 3주차잖아.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업 활동을 제가 기록하고 이제 평가에 반영할 거예요. 3주차부터는 수업 활동을. 그러니까 규라도 조금 시끄럽더라도 내가 이거 발표하고 싶어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조금 뭐 소리가 들리더라도 자기 발표하는 거 발표는 하세요. 그 밖에는 음소거하고 수업 참여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기기로 들어와가지고 화면 하나가 꺼져 있어서 내가 자네는 왜 비디오를 안 열어 하는 오해가 있지 않도록 오늘도 두 가지로 들어온 친구들은 코치님 제가 두 개로 들어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실수를 하지 않죠. 예, 이렇게 우리가 5분 동안은 튜닝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코치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괜찮겠습니까? 이런 형편 뭐 이런 얘기들 지금 규라처럼 코치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떨까요? 이런 것들을 갖다 지금 여러분들 소통하세요. 말로 소통하든 아니면 개별 채팅으로 알려오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상황을 최대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하니까 좋습니다.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어쨌든 6분부터 들어온 친구들은 제가 어떻게 되는 건가 묻지 말아요. 6분부터 들어오는 건 지각이에요.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지각이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필요도 없고요. 6분부터는 지각이고 대신에 또 6분부터 들어왔으면 내가 지각인가 보다 이거 기록 안 남기면은 난 기록이 없으니까 결석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거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대학생답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그 원칙을 우리가 자꾸만 우리 자체의 어떤 룰로서 이제 지켜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다 일찍 오셨는데 앞으로도 좀 늦어지면 그때는 6분부터는 지각, 경상의 이승준 이렇게 이름 남기고요. 1교시까지는 지각을 다 인정해 준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늦게 들어오면 늦잠 자고 오든 늦게 들어오면 반드시 지각하고 이름을 남겨주세요. 이름을 안 남기면 또 그걸 어떻게 확인해야 되지 그러면서 나도 복잡하고 여러분도 복잡해지니까 초결만큼 그냥 깔끔하게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세요. 지금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좋고 5분까지 또 이렇게 출석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잠깐 가가지고 내가 급하게 하느라 화장실 못 들렸으면 지금 화장실 다녀오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 마스크도 못 챙기고 모자도 못 챙겼다 교재 못 챙겼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교재도 챙기고 물도 챙기고 그런 활동들을 5분까지는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교수님, 음, 혹시 지금 출석 체크 끝났나요? 출석 체크는 끝난 게 아니라 5분까지 여러분들 계속
학생들이 이렇게 시간으로 다 들어오니까 자기 이름 남기면 그게 출석 체크가 나한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확인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출석부 가지고 수업 끝난 다음에 오늘 중에 내가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 뭐야 그 뭐지 그 출석부에 올리는 거죠. 감사합니다. 지금 다 이름 올리세요. 늦게 오면 늦게 오는 대로, 일찍 오면 일찍 오는 대로 이름 올리고 거듭얘기 6분부터는 지각이라고 명시하고 이름 올려주시고 20분 후에 들어와서도 지각하고 이름 남겨놓으셔야 돼요. 30분 후에 들어오셔도 지각하고 이름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늦은 지각하는 날에는 매주 내가 녹화 동영상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녹화 동영상 꼭 보시면서 아, 이런 수업 했구나, 이런 토론 했구나 그런 것도 꼭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소리가 올라오는데 그거는 음소거 해주시고요. 이제 6분이니까 지금부터 들어와서 이름 기록하는 친구들은 지각하고 명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이 우리 3주차 수업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오늘부터는 우리 수업 활동에 대해서 평가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참석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모든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는 모든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기회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참석하는 친구들이 많을 경우에는 제가 오늘 이미 발표한 친구들은 조금 발표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좀 기회를 양보하겠습니다. 발표하는 친구들만 손을 들어서 학부 이름 얘기하고 발표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맞춰서 그런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기회를 줬는데도 발표하는 선수들이 적을 때는 발표하는 선수들도 또 발표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면서 분위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공정한 것이고 그렇지만 또 약간 쭈삣쭈삣하면서 잘하는 친구들 때문에 온매 기주고 기죽지 말라고 해도 온매 기주고 하는 그런 친구들한테도 용기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낙오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좋은 선수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은 선생으로서 코치로서 해야 될 역할이고 그 안에서 밸런스를 가지고 잘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가 네 번째 수업이니까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스 프로젝트를 제출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스 프로젝트는 수요일 수업인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전날이 아니라 월요일 날 밤까지 23시 59분까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개는 수업 전날까지 과제들을 준비하고 되잖아요. 근데 우리 수업은 내가 읽어봐야 되니까, 내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틀 전, 그래서 다음 주에 4주차 제출한 선수 명단을 알려드릴게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독교 학교의 장성두, 그 다음에 어문의 김소연, 어문의 문준우, 경찰의 김혜찬, 관광의 정승훈, 사범의 권하은, ICT의 최규라, ICT의 박상민 이렇게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4주차 ES 프로젝트를 제출하고요. 월요일까지 사이버 캠퍼스 공사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방에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과제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한번 수행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한 프로젝트를 우리 앞에서 발표하면서 또 친구들의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교재 범위 있죠? 교재 범위에 소단원이 5개, 6개 있는데 일단 빨리 이렇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빨리 읽어보세요. 읽어본 다음에 아 나는 요 7번째 요 얘기가 난 재밌다. 난 요걸 가지고 뭔가 백화점 문화센터에 내가 아르바이트 한다 생각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한국 역사에 대해서 문화센터 분들한테 내가 대학생으로서 뭔가 강연을 한다 생각해가지고 요
한 토막의 역사 이야기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들한테 전달한다고 프로젝트를 수행해 봐야지. 뭐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어원적 의미, 서양에서는 역사를 크게 헤로도투스와 투키디스라고 하는 이 두 역사가들을 통해서 역사가 소개되었고 개념이 설정되었고, 동양에서 역시 공자와 사마천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역사가들을 통해서 역사라는 개념이 이렇게 만들어져 왔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어보자고요. 역사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코치님 어느 게 진짜예요? 어느 게 더 맞는 역사예요? 라고 하는 것은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이 두 가지 의미 중에서 1의 의미가 나는 더 역사를 반영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는 2의 의미가 더 역사를 더 충실히 반영하는 개념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역사를 구성하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놓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에게는 그것이 1과 2가 7대 3, 6대 4, 5대 5, 8대 2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굉장히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정확한 사실을 주목하고요. 역사의 객관적인 측면을 주목합니다. 자, 우리 수업에서는 비디오 열도록 되어 있는데 최준혁 비디오 열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다 비디오 열어주셔서 비디오를 건드리지 마세요. 준혁아. 준혁이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PPT를 올렸을 때는 채팅을 보기가 어려워. PPT하고 또 인원들이 적게 나오니까 마이크 열고 준혁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빨리 설명해 주세요. 네, 금방 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세 번째 됐으니까 키냐 안 키냐 이런 얘기가 이제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거 키냐 안 키냐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유치한 대화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빨리 준비하세요. 그리고 제가 5분을 드리는 거는 그런 걸 체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좀 슬로우 출발하자는 바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을 주목하는 역사가로서 서양에서는 헤로도토스를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한국 역사에서는 김부식을 연상하시면 돼요. 왜? 정사, 뭔가 나름대로는 과학적인 역사, 객관적인 역사, 국가의 권위를 담은 역사, 이런 것들을 펼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적 측면이 분명히 포함하지만 오히려 해석에 가까워. 그래서 동양의 역사의 언어 개념 속에 역사와 역사가를 같이 역사로 분류했던 거, 저는 그것이 서양보다는 더 역사를 잘 설명하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동양의 역사라는 단어가 서양의 히스토리아라고 하는 역사라는 단어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를 잘 설명하고 있는 단어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기록은 자동적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되거든요. 그 누군가가 역사가지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수업하면서도 우리가 한국에서 탐방하면서 나의 작은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 수업을 듣는 우리 한 35명의 선수들이 이번 학기를 통해 가지고 나랑 이제 헤어지지만은
작은 역사가가 되어서 헤어지자 얘기했어요. 그리고 역사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코치님 감사해요. 제가 이번 학기에 한국사 탐방 통해 가지고 우리 역사에 대해 정말 좀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박물관도 좀 가고 또 이런 역사 탐방의 기회를 제가 여행 다니면서 좀 즐겁게 해보려고 해요. 이게 관심이 생겨. 아, 그래. 역사가로 나랑 헤어지는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족하지만 아직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저 나름대로의 관점이 생겼어요. 관점을 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나름대로 소신 있게 우리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려고 해요. 좋은 일이야. 자, 그런 면에서 기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록을 누가 하는 거예요? 역사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들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20대의 역사가가 바라보는 우리 역사의 조망하고 60대의 역사가 바라보는 조망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남성 역사가가 바라보는 조망하고 여성 역사가가 바라보는 한 사건에 대한 이해가 때로는 상당히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너무 지나치게 객관, 100%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얘기일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두 번째 역사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 비중을 많이 두는 역사를 보는 친구들은요. 어느 역사가 썼지? 누구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횡무진 한국사 책 제목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남승태 이번엔 어떤 배경의 사람이지 이런 것을 주목하는 관심이 이 두 번째 캐러고리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투기디데스라고 하는 서양의 인물 역사가 우리 역사에서는 일련 김부식 이련이 다 역사가죠. 그렇지만 김부식은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국가의 어쨌든 정확한 역사를 기술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관리들과 함께 기울였다고 한다면 이련 물론 객관적이고 그리고 정확한 역사를 기술하려고 했지만 역사를 쓰는 목적이 뜨거운 가슴이 있었어요. 몽고에 침입당한 고려가 자존감이 너무 바닥이 돼 있는 거예요. 산천은 다 외세에 의해 가지고 황룡사도 그때 불탔잖아요. 황룡사도 자랑스러운 신라의 그 어마어마하다는 사찰이 목재 사찰이 나무로 만들어진 사찰이 다 불탔잖아요. 황룡사 탑, 그 유명하다는 탑도 다 불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적들에 의해 가지고 수탈당하고 막 또 그 고려의 여인들이 끌려가고 막 이러는 모든 재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내일은 있다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낭망한 사람들한테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여러분 경험이 있을 거예요. 따뜻한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는 거. 그 평생 잊지 못하지 않나요? 뭔가 세상에서 내가 뭔가 정말 갈 데가 없이 너무 내가 초라하고 힘든 그런 시간에 내가 누군가를 찾았을 때 외면하지 않고 찾아줘가지고 내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면서 승준아 힘내. 또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 한마디가 세상이 바뀌어진 건 없지만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이련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백성들에게 내가 뭔가 힘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고려의 역사, 우리 고려 사람들의 역사가 몽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금은 이게 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단군 시대부터 이 역사가 시작됐다. 우리에게도 뭔가 승리의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겨내자. 할 수 있다. 이런 역사를 쓰고 싶어가지고 약간 신화적이라고 얘기되는 단군 얘기는 삼국사기에 담겨진 것이 아니라 김부식의 역사서술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이련의 역사서술에 포함됐던 것이 바로 그 시대를 읽고 그 시대의 역사적 서술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던 교훈을 힘을 주려고 했던 역사가의 사명의식 속에서 출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듭 얘기하지만 코치님 어느 게 맞는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No thank you.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문이에요. 정확하게 역사를 알아볼 수 있도록 묻는 질문이 못 되는 거예요. 오히려 쭉 설명을 듣고 보면 이해가 되고 그래도 나는 좀 역사가 객관적인 측면이 중요하니까 역사는 저렇게 헤로도토스처럼 저런 역사가 내 취향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헤로도토스와 투비디스에스 이런 것들을 잘 균형, 밸런스 맞춰가지고 나는 역사를 보려고 앞으로 좀 노력해야 되겠다. 이거 아주 좋은 결론. 이런 것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있으면 질문하고 없으면 다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없으면 있으면 오케이. 미나가 없다고 또 준혁이도 없다고 또 주연이도 없다고 다들 이렇게 그 PPT를 올리게 되면 여러분 전체를 보는 화면이 이제 PPT를 여러분들이 보여드려야 되니까 화면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소수의 학생들만 보게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왜 저 친구들 이름만 코치가 자꾸 불러? 저 친구들만 편애하나?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화면에 올라온 친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일단 대화를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넷곡지 얘기를 조금 속도감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역사가 되고 작은 역사가의 개념 속에는 나름대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헤어져 봐요. 관점을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그 관점, 역사는 관점이 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헤로도토스의 관점, 투기디데스의 관점, 공자의 관점, 상하천의 관점, 김부식의 관점, 이련의 관점, 여러분의 관점, 코치의 관점. 그런 것을 역사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왜 역사를 배워야 되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숲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한번 검토해보고, 특별히 우리 교재가 종횡무진 한국사잖아요. 저자가 남경태예요. 이분은 이 두 권의 책을 어떤 관점으로 썼지? 그냥 무턱대고 읽기 바쁜 게 아니라 내 챕터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역사가의 책을 내가 읽고 있구나라고 하는 컨텍스트를 알아야죠. 숲을 알고 그 다음에 나무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경태 우리 교재의 저자는 어떤 식으로 한국사를 서술했는가도 한번 다 함께 검토해보자. 그리고 마지막 8번째가 이제 숲을 보면서 시대사를 들어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조명. 글로벌 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한국사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배워야지 건강하게 글로벌 시대에 한국사를 배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8포인트 얘기해 볼게요. 혜진아 왜 영상이 꺼졌니? 혜진이 빨리 영상 켜고 내 질문에 답해 주세요. 전혜진. 혜진아 어디 있어요? 혜진이 나중에 납득되자면 혜진이 결석 처리하겠습니다. 결석이에요. 우리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히 준비했지만은 뭔가 자리를 비워두면 영상을 켜놓고 나한테 개별 톡으로다가 이렇게 아니 이럴 땐 개별 톡을 내가 볼 수가 없지. 개별 채팅을 볼 수가 없는데 뭔가 그래도 급하면 사정을 얘기하고 잠깐 자리를 뜨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영상 딱 가리고 나서 물었는데 안 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대단히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딴짓하고 있구나. 이런 일이 많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실을 주목하는 역사 관점이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 개념. 역사에 우리 충분히 얘기한 것처럼 객관적, 과학적 이런 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개인의 얘기보다는 공동체의 얘기가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고 국가의 문서가 개인의 문서보다는 더 정확하다는 그런 이해처럼. 그랬을 때 이런 역사관을 헤로도토스와 투기에서는 먼 서양 역사의 고대 시대의 인물이었고요. 서양의 역사라는 개념을 출발시켰던 그런 역사관이에요. 그렇지만 근대 학문으로서 서양에서 역사학이라고 하는 근대 학문을 만드는 데서 큰 기여를 했던 인물은 독일의 랑케라고 하는 학자, 역사가였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19세기의 학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이런 첫 번째 개념보다 역사를 보면 근대 역사학 학문을 만들면서 이런 그의 관점들을 실증주의 역사관, 실증주의 사관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실증주의 사관. 반면에 두 번째 개념이지요. 과학보다는 그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역사를 소술하는 역사가를 주목하고요. 자, 그럴 때는 이제 많은 관점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역시 20세기 초에 크게 활약했던 이탈리아의 역사가 크로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관점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이 얘기를 내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여러분들의 이해, 이런 관점에 대한 이해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 발표해 주시겠어요? ICT 학부 권보현 얘기하겠습니다. ICT 듣고 또 들을게요. 권보현. 그 이탈리아의 크로체라는 분의 말씀처럼 과거에 있었던 모든 역사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현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네, 역사가 된 거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다라는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있는 그대로 저는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주 멋진 얘기입니다. 또 보현이하고 중첩되게 누가 하나 발표하려고 했었는데 그 친구가 누굴까? 네, 저 보건학부 김리나 발표하겠습니다. 네. 네, 저 해석으로서의 역사 인식을 하다 보면 그 역사가 주관적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역사 왜곡이 발생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저는 사실로의 역사 인식을 더 중요시하는 편입니다. 그렇구만. 자, 그러면 또 한 친구만 더 들어봐요.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 요 얘기가 나한테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소개해 주세요. 관광학부 김다희 기독교 관광학부 김다희, 기독교 학부 누구? 요 두 친구 더 들어볼게요. 김다희부터.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라는 말은 과거의 역사도 지금의 역사로 치지만 지금 현재도 미래에는 역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장이 더 와닿습니다. 이 현재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도 언젠간 역사가 되니까 그런 역사의 현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 거 아주 재미있는 상상이에요. 또 기독교 학부 누구? 기독교 학부 장성도 발표하겠습니다. 네. 네, 저 역시
해석으로 보는 역사는 약간 그 역사를 쓰는 사람의 시대에 좀 영향을 받을까 해서 역사 왜곡이 좀 일어날 것 같아서 그 해석으로 쓰는 역사보다는 실증주의 역사관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좋아요. 자, 그런데 지나친 역사가의 의도가 역사를 왜곡할 수 있다. 가짜 뉴스가 그래요. 내가 보려고 하는 관점이 너무 세다 보니까 팩트를 팩트로서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잘라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가짜 뉴스를 양상하는 것이, 너무 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할 때 역사가든 아니면 가짜 뉴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그게 가짜가 나오고 역사 왜곡이 나오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은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한국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고려 시대를 살아갔던 한국인들하고 조선 시대를 살아갔던 한국인들하고 한국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같을까 다를까? 이건 왜곡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은 불교를 존중했어. 불교의 세계관을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고려인들이 그 이전의 역사를 볼 때는 어쨌든 불교적인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보려고 하는 마음이 많았겠지. 이건 왜곡이 아니라 그게 시대의 컨디셔닝, 시대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또 역사를 해석하게 되잖아요. 반면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불교는 다 미신이라고 얘기하면 불교를 때려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한국 사람들은, 선비들은 특히 불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의 역사를 읽고 썼을 거예요. 고려시대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았던 불교의 여러 가지 많은 평가 사실들이, 이건 왜곡이라기보다는 시대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개인을 떠나서, 역사가 개인을 떠나서 달라질 수 있구나. 자,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이 고려시대의 현재, 조선시대의 현재에 따라서 지난 역사의 성격들이 규정되잖아요. 현재 역사라고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95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50년대, 70년대 우리 역사, 우리 한국 현대사를 겪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라보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한 60대 남짓의 그런 대한민국의 남녀로서 우리 역사를 보고 현 시대를 보는 관점하고 20대 팔팔한, 20대 초반 팔팔한 청년으로서 그런 것을 부모 세대라고 얘기하면서 또 경험한 여러분들이 보는 거하고 부모님 세대가 보는 거하고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결이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왜? 경험치가 다르니까. 살아오고 겪어온 시대가 다르니까. 이런 건 우리가 쉽게 왜곡이다, 잘못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이런 요소들이 생각보다 꽤 영향력이 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왜 배우는가도 얘기하고, 지난 역사, 한국의 역사가 한국인들에게 연결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나한테 연결될 때, 소통될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역사를 지금 주목하고 토론하고 수업하고 또 읽고 프로젝트를 할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같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바라보는 결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것이 3000년이 됐든 2만 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그것이 일본에 관한 것이든 유럽에 관한 것이든 한국에 관한 것이든 결국 모든 역사는 현재의 우리들의 관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현재 우리들하고 연결되어야지만 그 역사가 의미 있다고 하는 면에서 역사의 현재성에 높은 의미를 크로체가 주목을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그렇구나. 이게 단순히 역사가 지나치게 해석했다,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영국 사람이에요. 역시 20세기 초 콜링우드, 굉장히 또 유명한 역사가고 모든 역사는
사상의 역사라고 했는데 이 말은 여러분들한테 또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자신의 이해를 소개해 주세요. 손 들고. ICT 학부 최규라입니다. 발표하겠습니다.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다가 모든 역사는 사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서로 사상에 따라서 많이 인간들끼리 싸우기도 했고 그럼으로써 역사가 많은 역사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어문학부 디자인 문준호입니다. 영상부 어문학부, 디자인 영상학부 두 친구 목소리가 들렸으니까 어문학부 얘기 듣고 디자인 영상학부 얘기 들어봐. 네,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먼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교를 되게 배제하거나 아니면 불교를 받아들였거나 이 정도의 사상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사상의 역사라는 말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준우가 수업에서 방금 전에 다뤘던 불교나 유교나 종교일 수도 있고 사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유학, 유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그것이 한 시대를 이렇게 그 요리하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듯이 역사에서 사실은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런 부분을 콜링우드가 얘기하는 것 같다는 얘기. 또 아까 어문학부하고 또 디자인 영상부 디자인 영상부 정민교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 모든 역사에는 그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전쟁 이런 싸움 같은 게 발생했는데 이 전쟁에서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상의 차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막 그런 사상임에서 발생된 그런 비롯된 것들에 의해서 그래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들에 의해서 역사가 크게 바뀌고 예를 들자면 세계 2차 대전에서 독일의 사상에 의해서 역사가 크게 바뀌었듯이 모든 역사는 사상의 역사 이런 게 곧 전쟁의 역사가 된다 생각합니다. 민교도 아주 중요한 얘기. 민교 얘기를 난 이렇게 이해했어요. 결과는 전쟁이야. 결과는. 역사에 드러난 결과는 전쟁이지만 그 전쟁의 이면에는 사상의 갈등, 투쟁, 게으름한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결국 전쟁이라고 역사적인 현상을 만든 것처럼 콜링우드 같은 경우는 보여지는 현상은 뭐 사건, 사고 뭐 이런 거지만 그 사건, 사고, 역사의 현상, 보여지는 것을 만드는 이면에 사실은 역사를 흘러가게끔 하는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이데올로기, 사상들이기 때문에 역사에 있어서 이 콜링우드 같은 경우는 사상의 역사를 보는 것이 역사의 맥을 뚫는 관통하는 중요한 측면이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역사 중에서 특별히 사상사의 History of Idea, 사상사의 전문가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도 받을 만큼 역사의 맥을 잡는 역사의 본질은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 보이는 배경을 낳는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바로 콜링우드의 포인트예요. E.H. 카라고 이분도 영국 사람인데 제가 수십 년 전에 대학교에서 역사 전공했거든요. 대학교에서 역사 개론 들을 때 읽었던 책이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 책은 우리 전 세계인가 한국 사람들한테 전공을 했든 역사 전공을 했든 전공하지 않았든 많이 읽고 있는 책이에요. 역사란 무엇인가? What is history? 근데 E.H. 카 같은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네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어문학부 김주연 발표하겠습니다. 네.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것은 현재에서 이미 계속 과거한테 말을 걸면서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을 물어보고 과거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어보면서 현재가 과거에 물어보면서 소통에 대한 측면을 굉장히 주연이가 지금 중요하게 보면서 역사란 이런 소통의 프로세스입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을 주연이가 소개해 줬어요. 좋아요. 또
아이스티아프 박사님, 테라포 김예찬입니다. 경찰에 누구? 김예찬입니다. 아, 예찬이. 네, 과거의 역사들은 대부분 전쟁을 기준으로 역사를 적어놨는데, 응? 이러한 전쟁들로서 저희가 이제 역사를 판단하고, 현재에서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에 어떻게 해야 전쟁이 일어나는지, 전쟁을 방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이걸 보고 알았습니다. 음, 음. 역사가 주는 교훈에 대한 중요성을 이 글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찬이는 읽었습니다. 좋아요. 또, 아이스티아프 박사님 발표하겠습니다. 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이미 했었던 거기 때문에 현재에서 이제 과거의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대화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재밌는 얘기. 자, 그러면은 내가 또 한번 물어볼게. 크로체 얘기하고 카의 얘기, 응? 크로체의 얘기하고 크로체 이런 관점하고 이에치 카의 이런 관점하고 두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별성, 차이는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물론 말도 좀 다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해해가지고 이 말을 이해했었을 때 두 사람의 주장의 역사 간의 나름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학부 장성도 발표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카의 역사와 크로체의 역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크로체의 역사는 과거를 언급하고 있지 않고 카의 역사는 과거를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얘기를 성두가 잘 찝어줬어요. 자, 크로체 같은 경우는 굳이 퍼센트를 얘기하면 결국 궁극적으로 역사를 규정하는 중요한 팩터는 현재 쪽에 더 비중이 있다라고. 이것도 분명히 가능한 해석이에요. 결국 현재랑 관련성이 없으면 나랑 관련성이 없으면 역사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현재를 굉장히 크게 보는 접근의 역사 이해가 크로체라고 한다면 칸은 두 가지를 다 함께 보기를 원하는 그런 관점이었어요. 과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영향. 근데 그 영향을 받는 우리도 또 오늘을 살기 때문에 그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우리도 또 뭔가 과거에 영향을 미쳐요. 과거가 역사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역사를 접하는 현재에 있는 우리도 또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에 영향을 미친다. 아까 불교 시대와 고려 시대의 그 영향만큼이에요. 그래서 크로체 같은 경우는 현재라고 하는 중요한 현재성, 그것이 역사를 가늠하는 데 결정적이고 현재라고 하는 일방성, 현재의 영향력을 주목하면서 현재 역사를 보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칸은 쌍방향, 과거도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 과거를 접한 그걸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에서 그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도 과거의 해석으로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이 쌍방향의 소통,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카의 포인트고요. 크로체, 콜린도크, 카, 코치님 어느 게 정답이 이렇게 물으면 거듭 얘기하면 이건 우문이에요. 왜? 크로치는 크로치대로 의미가 있고 기여를 했고 콜링우드는 콜링우드 다 이것이 역사의 관점들 이런 거 우리가 다 배움으로써 역사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배워갈 수 있기 때문에 다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코치의 개인적인 취향을 묻는다고 한다면 나는 수업도 봐요. 강의식 수업 일방적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받아줬고 그걸 외워가지고 시험 보는 거는 4차 혁명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방식의 수업이다. 첫 시간에 이미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나하고 We Go Together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야기해보고 나도 이야기해보고 또 다른 친구들도 얘기해보고 하면서 쌍방향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이 수업을 통해서 얻어야 될 지식을 함께 찾아가 보자, 만들어 가보자. 그런 코치의 취향에 비춰봤었을 때 역사에 대한 이해도 저는 이 대화라고 하는 과거가 오늘에 영향을 미치고 오늘이 과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카의 이런 접근을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마워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사 탐방 배우잖아. 근데 한국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 관점들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의 스쿨 그룹들이 역사를 바라왔던 그런 역사가 있다.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한국 사학사. 한국사가 아니라 한국 사학의 역사. 한국사를 조망해왔던 그런 여러 학문들, 그리고 역사 인식과 역사관의 역사. 그걸 한국 사학사라고 해요. 달리 얘기하면 역사학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 한국사를 바라보는 가장 대표적인 관점 몇 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배워서 알고 있어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나랑 공부하면서 생각해 봤었을 때 한국 역사를 바라보는 가장 대표적인 역사관, 관점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한번 누가 얘기해 보세요. 발표해 보세요. 그럼 제가 소개할게요. 시간도 조금 제한돼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일제 식민주의 사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일제 식민주의 사관이 어떻게 한국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아까 랑케의 실증주의 사관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처럼 일제 식민주의 사관이라고 하는 어떻게 한국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인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누가? 혜선아, 왜 영상을 켰다가 다시 꺼? 우리 수업은 2시간 내내 영상을 켜고 수업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영상을 끄면은 출석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혜선이 영상 켜세요. ICT 학부 권부현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 일제 식민주의 사관은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국주의적 성격을 가졌죠. 그랬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본다는 건 어떻게 보는 걸까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또 누구? 보건학부 김민아 발표하겠습니다. 네. 일제 식민주의 사관에서 보는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패했다는 그런 관점이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뭐라 그랬지? 식민지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이 글자 의미만 민화처럼 잘 이렇게 뜯어봐도, 자, 이 사관을 왜 이론화시키고 개발했는가?
일본이 우리 민족을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일본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일본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적당한 기도 좀 죽여야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이 한국보다는 더 우월한 역사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국 역사를 조망하려고 하는 거. 어떻게 해서 일본의 식민 통치에 유리한 역사 읽기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일제 식민주의 사관이라고 얘기할 수, 이것이 대표적인 가짜뉴스, 대표적인 역사 왜곡의 한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일제 식민주의 사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왜?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것을 하니까. 과학이라고. 이게 객관적이야. 사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주관적일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조선에 당파 싸움 많았지요. 지금 우리 정쟁이 심한 것만큼이나 조선시대에 당파 싸움 많았어요. 노론소론 하면서. 근데 일본은 이것을 갖다 더 크게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뭉칠 수가 없어. 봐, 조선의 역사를 보니까 싸우다 말았잖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당파성이 강하고 한국 민족들은 뭉칠 수 없는 민족이야라고 과학으로 역사로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그래, 우리는 이렇게 잘 싸우는 게 뭉치지 못하는 민족인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서술된 역사가 일제 식민 사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임나일본부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고대 시대 때 한국에 이미 식민지를 개척한 역사가 있어. 그러니까 이번의 식민지는 처음이 아니고 이미 일본은 한국에 일찍부터 고대 시대 때부터 식민지를 하고 영향력을 미쳐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 식민지도 당연히 한국이 받아들여야 돼. 뭐 이런 논리의 개발 같은 것들이 바로 식민 사관의 한국 역사 서술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종종 그런 실수해요. 그래, 한국 사람들은 진짜 뭉치지 못해.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아이고, 한국 사람들은 진짜 다 잘났어, 다 잘났어.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배워가지고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학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육을까지 해가지고 한 36년 이상, 그리고 이때 배웠던 역사학자들이, 일본 사람 밑에 배운 역사학자들이 해방 이후에 한국 역사가의 교수로서 또 활동도, 선생님으로 활동했으니까, 선생님들은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배웠으니까 한국 사람이라서 아니라고 생각했어도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에서 IMF 때 금목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장롱에 있는, 그렇다고 나라에서 훈장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 장롱에 있는 금이라도 내놔가지고 우리나라가 빨리 회복되기를 원해서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전 국민이 금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뭉칠 수 있는 민족이 근현대 역사에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IMF 위기를 극복했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뭉칠 때는 너무 잘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도자 역할이 컸다. 어떤 지도자에 따라서는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연합하면서 놀라운 일을 해내는 그런 역사가 있는가 하면 그걸 선동하는 그런 시대에는 정말 싸우고 이렇게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일제 식민주의 사관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반대하면서 일어난 또 역사 관점도 있었겠죠. 어떤 관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역사를 보면. 민족주의 사관. 민족주의 사관은 어떤 사관일지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민족주의 사관.
민족주의 사관 어떤 사관일 것 같아? ICT 학부 권부현 네, 발표해보겠습니다. 네. 그 한국인의 어떻게 보면은 주체성과 독창성을 되게 강조하는 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 식민사관이 식민주의 정책에 유리할 수 있는 역사를 부각시키려고 노력했던 역사 서술의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관점이었다고 한다면, 민족주의 사관은 보현이 말처럼 한국 민족의 주체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역사 서술이니까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역사를 읽게 될 확률이 많겠죠. 그리고 모든 세상의 여러 나라들의 자국 역사, 국사, 내셔널 히스토리, 국사. 일본 사람들에게 국사는 일본사가 될 것이고 중국 사람들에게 국사는 중국사가 되겠죠. 미국 사람들한테는 미국사가 될 테고. 민족주의적 사관으로다가 자기 나라 국사를 쓰려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갖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일제 식민 시대 때 일제의 이 왜곡된 역사 싸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민족주의 사관을 펼쳤던 인물 중에 하나가 단재 신채호 선생. 우리는 아주 유구한 역사, 일본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역사는 한국 역사의 왜곡이고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크게 부각하려고 했던 단재 신채호, 정인보 이런 분들의 역사 서술이 민족주의 사관의 태동을 이루는 중요한 관점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사 서술 중에는 사회주의 계급사관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관점도 있고요. 또 되게 역사 보게 되면 왕들이 항상 중심이 되잖아. 대통령이 항상 중심이 되잖아. 리더들이 중심이 되잖아. 왜? 그분들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또 그분들의 활동이 중요하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민주화되는 사회, 이건 세계 모두가 마찬가지. 그랬을 때 시민들의 역사 속에서의 영향력, 대중들의 역사 속에서의 영향력을 주목하면서 민중, 대중주의 역사관도 많이 역사를 보는 새로운 시선으로 나오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우리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글로벌 시대예요. 옛날처럼 글로벌이 아니어가지고 중국에서 한국 오는데 일주일 걸리고 뭐 열흘 걸리고 미국에서 한국 오는데 한 달 걸리고 두 달 걸리고 한다면요.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로 빨리 퍼지지 않았을까요? 코로나가 중국에서 일어났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중국에서 이제 끝날 수도 있었을지 몰라. 세상이 너무 글로벌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중국에서의 지역병으로 전염병으로 끝날 일이 세계의 에피데믹 으로다가 일어나는 것이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시대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던 세계인들을 자주 만나게 돼요.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교류하는 것을 통해서. 자, 이런 세계화 시대, 글로벌 시대 때 자국사, 국사, 한국사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사 잘못 배우면요. 여러분들이 일본을 더 미워하게 된답니다. 독립투사들한테 어떤 해코지를 했고 얼마나 악질적인 식민 통치를 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쭉 꼼꼼히 배우게 되면 아무 생각 없었을 때는 그냥 그러다가 진짜 내가 조사 연구하면서 일제의 그 무지막지한 그런 것들을 갖다 꼼꼼히 보게 되면 열받아요, 열 안 받아요. 그럼 역사 공부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일본 민족을 더 미워하게 되는 그런 학생이 될 수가 있어요. 선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 교육의 목적이 뭘까요? 원수는 외나무리 다리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 역사의 원수들 다 찾아가지고 원수들을 미워하는 그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역사 교육의 목적일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글로벌 시대의 역사 교육의 목적은요.
일단 내가 누구인지, 한국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역사교육의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은 그렇게 한국인이 누구인가를 잘 정체성을, 자존감을 파악한 다음에는 세계인들과 잘 교류, 협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식을 갖추는 것이 이 시대의 역사 공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미래의 지성이, 사회적 리더가 되어야 될 우리 대학생들은 이 역사 공부를 통해서 두 가지 의식을 갖춰야 돼요. 첫째는 민주 시민의식, 한국 사회의 민주 시민의식. 두 번째는 한국 시민의식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의식을 갖춰야 돼요. 세계 시민의식. 이 둘이 서로 상충할 수가 있어요. 한국이 먼저야, 세계가 먼저. 세계가 먼저, 한국이 먼저. 남의 얘기해 봅시다. 미국은 세계 1등 국가예요. 영향력이 가장 커요. 화웨이라고 하는 아주 기업 경영 잘하는 중국 회사가 너무 중국 어떤 공산당의 어떤 이런 성격에다가 해가지고 트럼프의 억지에다가 중국의 그런 어떠한 배경이 더해져 가지고요. 정치적으로다가 미국이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을 막아버렸어요. 화웨이 이제 큰일 났어요. 잘못하다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중요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글로벌 시대에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시대 정신에 맞지 않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면 친구 중에 친구와 친구끼리 미워하게 하는데 이 얘기 이렇게 옮기고 저 얘기 저렇게 옮겨가지고 친구와 친구 사이에 오해하게 하는데 갈등하게 하는데 친구 관계 깨지게 하는데 나름대로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 혹시 만나본 적 있을까요? 여기는 그런 사람 없겠지. 근데 여러분 가운데 친구와 친구가 불편한데 중간에서 잘 이렇게 도와가지고 그 아슬아슬했던 관계가 좋은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미래 대한민국은요, 세계와 세계가 같이 교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십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한국 시민으로서 한국 역사도 읽어야 되고요. 세계 시민으로서 한국 역사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예멘 사람들이 난민으로 제주도에 있었죠. 그래서 예멘 사람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때 큰 여론이 일어났어요. 일단 한국 사회에 기독교인들이 많고 그리고 예멘, 모슬렘, 테러리스트 이런 이미지들도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문화가 이질적이고 생긴 모습도 또 동양 사람 같지 않고 그래서 예멘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도 경제적으로 요즘에 굉장히 경기가 나빠가지고 한국 사람들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10번째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꽤 힘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세계에서 10번째 정도의 힘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세계를 향해서 기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책임이 어느 틀에 우리한테 생겨버렸는데 우리는 그 책임이 뭔지 모르는 세계 시민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거는 전 조금 우리 한국 대학생들에게 역사 의식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여기까지 얘기하고 우리 쉬도록 해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한국의 과학자들, 화학, 물리, 생화학, 생물, 의료 이런 쪽에 왜 아직까지 노벨상을 받지 못할까요? 삼성하고 현대하고 SK하고 이 대단한 여기도 굉장히 많은
과학이 필요한데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 세계적인 활동들을 잘하고 있는 우리 한국이 왜 아직까지 이런 과학 분야에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답이 없으면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기독교 학부의 박주영. 네, 주영이는 어떻게 생각해? 질문을 한 번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목이 아프게 이렇게 나는 아주 꼼꼼하게 열심히 얘기하는데 왜 자꾸만 질문을 다시 물을까? 주영이 뭐 멍 때렸어요? 인터넷 연결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끊겼다 안 끊겼다 해서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인들 중에 왜 아직까지 노벨 과학상 분야, 화학, 물리, 생물, 생화학, 의학 뭐 이런 분야에 왜 아직 수상자가 안 나오는 그 이유가 뭐라고 주영이는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뭔가 사회적인 시스템 때문에 주영 씨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실래요? 좀 들을 수 있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적인 시스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시스템. 어떤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가 그런 노벨상 수상을 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을 얘기해요? 그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을 만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스템상 그런 사람이 활약하기 좀 어려운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얘기. 노벨상을 할 수 있는 과학적 어떤 능력과 이런 인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시스템은 그런 인재가 노벨상을 받게끔 하는 걸 도와주지 않는 시스템. 어떤 시스템이 그런 인재가 있는데도 인재를 키워내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계급적인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급. 네. 조금만 더 설명할 수 있어요? 계급적인 시스템. 아주 재밌는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어. 저희 사회는 계급이 보통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계급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위에 사람과 아랫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아랫 사람이 만약에 노벨상을 진짜 수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 싶어도 그 윗부분의 사람이 뭐 안 좋게 말해서 가로챈다거나 그런 게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영이의 얘기가 우리 과학계를 다 설명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주영이가 얘기하는 포인트에서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신분의식 굉장히 강한 사회, 유교의 영향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어가지고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나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한 살 위일까 밑일까. 한 살 밑에가 까불면 굉장히 불쾌하는 생각들이 들어가는 친구들이 우리 여기 있는 주영이조차도 그런 친구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소위 상명하복, 하이어로키. 그래서 윗사람, 아랫사람, 윗사람, 아랫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이런 권위주의적인 이런 어떤 경직된 체제가 좀 더 능력 위주로 좀 자연스럽게 그래서 정말
재주가 있으면은 뭐 부장이 아니라 사원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디어가 번뜩번뜩거리고 뭐 하면은 그 친구의 생각이 조직에 반영돼 가지고 실험하고 그래야 되는데 쫄다고 하면 끝까지 쫄다고 해야지 마치 과학적인 천재성이 나이에 따라가고 계급에 따라가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경직된 어떤 체계들이 그런 시스템들이 천재가 있어도 아니면 그러한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꽃 피우는데 좀 힘들게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얘기 일리 있어요. 일리 있어요. 그런데 주영이의 얘기에 또 내가 반대 얘기한다면 우리보다 일본은 더 계급적인 사회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일본의 총리가 바뀌었잖아요. 스가. 일본은 아직도 파벌이 있어. 그러니까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정치를 인물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우리 편 요명 해가지고 서로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아주 전근대적인 방식의 정치를 일본이 하고 근데 일본은 과학상 내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의 얘기가 일리는 있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더 폐쇄적이고 더 보수적일 수도 있는데도 또 과학성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뭔가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포인트가. 자, 그렇다면 그 포인트 혹시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있을까? 주영이 얘기 아주 좋아서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강제로 시켰지만 너무 멋진 얘기였어. 자, 누구 또 얘기 해봐요. 관광학부 김다희 발표하겠습니다. 말해보고 네, 싶습니다. 다이. 일본도 물론 대단한 나라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과학기술로 인정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일본은 전부터 기초과학에 좀 중점을 두고 연구를 했다면 우리나라는 아직 과학의 그런 발전을 한 지 시간이 별로 지나지 않아서 아직 우리나라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기초과학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일본의 과학계 시간하고 우리 과학계 현대 과학을 도입해가지고 했던 과학의 시간하고는 분명히 우리가 일본을 너무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본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은 꽤 많은 격차가 있는 것도 고려가 돼야 되겠고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 우리에게도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얘기보다도 더 중요한 얘기를 하나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뭘까?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고 우리 좀 쉬어요. 자, 우리 얼마 전까지 500년 조선이 망하고 일제의 식민 통치 받고 남북이 분단까지 싸우고 그리고 지질이 가난했어요. 60년대 70년대 초까지 보릿고개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봄이 되면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백성들이 이제 먹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그만큼 지질이 가난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최근. 근데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정말로 어떤 경우에는 자식은 또 많이 낳아가지고 그래 되게 여성들은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남성들 그중에서 숫자 허락이 된다면 위에 뭐 큰 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친구들은 대학까지 보내고 그러면 언니들은 공장에 가가지고 희생하고 돈 벌고 집안에 모든 7자녀 5자녀를 다 교육할 수가 없으니까 순서를 정해가지고 한둘을 밀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했어. 그래서 그때 배고플 때는 우리가 기초 과학을 하기에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돈 되는 과학을 했어요. 돈 되는 과학을 해가지고 돈 되는 과학을 너무 열심히 해가 삼성 뭐 이런 어쨌든 우리가 경쟁력 있는 과학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이건 너무 잘했어. 지금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다이 얘기처럼 시간이 필요해. 근데 어떤 시간만 필요할까? 의식의 변화도 필요해.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해가지고 돈 되는 과학에 성공했는데 지금 가만 봐. 아까 내가 세계 시민 의식을 얘기했는데 여러분한테 세계 시민 의식에 대한 고민이 정말 있을까? 우리 35명의 우리 대한민국 세계 10대라고 하는 영향력에 우뚝 서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세계를 바라보는 내가 유학을 가고 싶고 뭘 하고 싶고 이런 관심은 있지만 세계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을까? 역사에 대한 의식도 없어가지고 요번에 와서 우리가 역사에 대한 의식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던졌는데 자, 기초과학 같은 경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고요.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상용과학, 기초를 해가지고 결과물을 내는 상용과학은 그래서 3년, 5년, 2년, 3년의 결과물을 낼 수 있고 투자해가지고 투자의 결과를 재촉할 수가 있어요.
실용과학들. 삼성, 이렇게 그 기업에서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과학들 같은 경우. 근데 기초과학은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10년, 20년, 30년, 40년이 걸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건 되게 이제 정부에서,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수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결과가 안 나올 때 우리 국민들이, 빨리빨리한 우리 국민들이 기초과학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줄 수 있고, 그런 쪽으로다가 우수한 인재들이 내가 뼈를 묻으면서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인류에 기여해야지라고 할 수 있는. 근데 다이야, 미안하지만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그런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 미안하지만 한번 그냥 사실적으로 물어볼 테니까 좀 사실적으로 얘기죠. 다이가 굉장히 재주가 많아. 그래, 부모님 기대가 커. 그래, 부모님 입장에서는 다이가 빨리 뭔가 성공해서 빨리 뭐 하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기초과학의 길. 그래서 거기는 정말 일에 보람은 있지만, 뭐 그렇다고 사례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다이의 부모님은 그 일을 지지해 줄까? 야! 고생만 하지 말고 좀 편안한 길을 가. 어떻게 얘기하실 것 같아? 속으로는 뭔가 경제적으로 좀 풍족한 그런 길을 가길 원하실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이는 나름대로 소신 있는 친구라고 내가 느껴지는데, 내가 극단적인 비유를 했지만은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지금도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지만 이제는 우리가 가난한 나라가 아닌데, 아직도 가난한 나라의 의식을 가지고 지금도 꽤 많이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으면은 우리는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과학을 만들어내고,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는 과학자들을 기다려주고, 또 똑똑한 우리 후배들이 그런 길을 보람있게 가겠다고 했었을 때 지지해주지 못하고 빨리 승부를 내야 돼. 빨리 성공해야 되고, 아파트 값도 이렇게 비싸 죽겠는데 빨리 벌어가지고 내가 아파트라도 하나 좀 뭐 해야지 시집장가 갈 수 있지라고 하는 이런 빨리와 뭔가 눈앞의 성공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눈앞의 성공이 우리한테 너무 절실해서, 그리고 우리는 희생을 통해서 그걸 성공한 민족이야. 근데 지금도 눈앞의 성공, 눈앞의 물질적인 성공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생각에 가득 잡아 있다면은, 그런 긴 호흡으로 가는, 그리고 인류에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과학으로 노벨상을 딸 수 있는 기회는, 그렇다고 우리가 과학을 못하는 삼성이라든지 이런 걸로다가 하는 그런 걸 많게. 그래서 그거는 돈을 버는 과학이고, 돈을 버는 과학으로다가 노벨상을 주는, 공공의 과학적 기여를 통해서 상을 주는 그런 기회는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2020년도 대한민국의 기로, 터닝포인트 기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인류 보편사관, 한국사를 배우는데 세계 시민의식의 관점에서 한국사를 배워볼 수 있는 거 참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자, 여러분 너무 앞에 시간이 길어졌는데 미안합니다. 자, 지금 우리 잠깐 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8분인데요. 우리 28분에 다시 만나서 남은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어요. 늦어져서 미안합니다.
자, 다시 돌아오셨으면은 이제 비디오를 열어주시고요.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 수업은 비디오를 열고 하는 수업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를 끄게 되면은 제가 오해할 수도 있고, 비디오를 끄고 제가 물었는데 바로 답변이 없으면은 아까의 사례처럼 결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가혹한 거 아닐까. 또 여러분들을 겁박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이 비대면이라는 수업이 정말 좋고 살아있는 수업이 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기 위해서 약간의 긴장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좋은 수업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약속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좋은 코치로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또 필요하면 필요한 도움을 주면서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우리 수업을 재미있게 즐겁게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코치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두말하면 잔소리, 끝까지 그런 코치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몫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선수와 코치가 같이 뛰어야지 코치만 뛴다고, 선수만 뛴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수업에서 영상은 여는 것이다. 6분 이후에 들어온 것은 지각으로 기록한다. 우리 수업의 출결은 제가 있었는데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채팅창에 여러분이 남기는 기록으로 출석과 지각과 그 기록이 없으면은 결석으로 처리한다. 뭐 이런 몇 가지 원칙들, 단순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매번 혹시라도 영상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채팅창 개인별로 저한테 보내가지고 그런 사항을 알리고 허락을 받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 보편 사관으로다가 우리가 한국사를 배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좀 더 설득력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노벨 과학상 얘기를 했어요. 물론 너무 단순화시킨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여건들이 이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그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많은 힘든 어려움도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세계에 이제는 10번째 영향력, 원튼 원치 않든, 그렇다면 거기에 준하는 세계에 기여도 하고, 우리가 힘들어도 세계는 더 힘들 테니까, 가난한 나라들은 더 힘들 테니까 그런 걸 배려할 수 있고, 또 우리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이렇게 우수한 인재들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도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중에 또 얼마는 세계의 성공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자꾸 만들어 갈 때 우리의 과학 속에서도 돈 벌기 위한 과학이 아니라 인류 공용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으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난 가난한 시절에 잘 살기 위해서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는 그런 의식들이 아직은 너무 강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의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역사를 배워야 되는가? 자,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역사를 배워야 된다, 아니면 구체적으로 한국 사람이 한국 역사를 배워야 된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한번 듣고 싶어요. 무척 궁금해요. ICT 학부 최규 발표하겠습니다. 네, 최규라 먼저 들어요. 우선은 역사를 통해서 저희 조상들의 잘못된 행실이나 이런 거를 배움으로써 저희들도 그런 거를 더 그런 잘못된 부분을 더 보충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잘한 부분은 저희가 흡수해가지고 저희가 더 나아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역사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교육의 필요성 많이 얘기하는 거죠. 교훈.
시행착오라면은 그 선대, 우리 선조들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오는 현재와 미래에 우리 미래 세대가 시행착오를 덜할 수 있는 교훈, 또 자랑스럽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면 그걸 배워서 더 잘할 수 있는, 플러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힘들, 지혜들, 그것이 제가 역사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규라의 생각 소견입니다. 너무 멋져요. 또 ICT 학부 권보현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나라의 이제 민족 의식을 높이고 이제 민족의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를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보현이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죠. 보현이 얘기를 내가 이렇게 이해했어요.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해 주세요. 역사를 왜 배우는가? 한국인이 한국 역사를 배우는 것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이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딩동댕,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 역사는 우리 지난 시간에 대한 결합이고, 오늘 내가 있는 것은 지난 시간의 결과물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 우리 한국 역사의 결과물이 한국 민족 일지인데, 그러면서 역사를 배우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역사를 배우는 것은 좀 이렇게 자랑스러운, 이런 자랑스러운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자존감, 자긍심.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대학생 여러분 때도 사실 이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 셀프 이스팀. 근데 생각보다 한국인들이, 여러분 나를 포함해 한국인들이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문화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은 자존감이 약한 경우를 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묻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남이 어떻게,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고,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고,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내 이웃이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 전도사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가지고 내가 나를 조망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경우를 볼 때 의외로 많아요. 근데 역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을 만들어가는 것도 한국인에게서 한국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라고 보현이의 얘기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한 친구만 더 들어볼까요? 사회복지 어머니 밖에서 김수현 해보겠습니다. 네, 박혜선, 사회복지 박혜선 한번 들어봐요. 학생들이 역사를 배우고 사람들이 역사를 알아가는 이유는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준비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걸어온 길을 알고 역사를 바로 알아야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저희가 이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규라는 교훈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역사 교육의 의미를 설명했다고 하는데, 혜선이는 시간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지난 시간을 잘 반추해 보면은 점쟁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는 시간을,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좋은 지식과 지혜를 갖출 수 있으니까 저한테 역사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한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멋진 얘기. 또 아까 어문에 누가 손들었지? 어문학부 김수현입니다. 음, 예전부터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고 알지 못했다면 일본이 이야기하는 그 주장만 받아들여서 독도가 정말 일본의 영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구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역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 클래스에서는 다른 클래스에서 했나, 직지심체 요절, 그것이 프랑스에 가 있던 거, 박병순 박사님이 발견해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문헌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쾌거를 이뤘는데, 우리 소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지리, 우리의 문물, 우리의 유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볼 때 남들이 그 가치를 폄하할 수 없고, 남들이
그래, 그거는 당신네 나라 거지, 맞아, 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면요,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 남들이 그걸 가지고 엉뚱한 장난을 할 수 있는데,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누구이며,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이며, 우리의 가치, 우리의 영토는 어디까지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체성의 문제, 역사 중요합니다. 소연이의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이제 잠에서 조금 깨어난 것 같아요, 우리 김소연 양이. 자, 한번 보자고요. 정체성. 자, 이 정체성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인간이 앓는 병 중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슬픈 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인간이 겪는 아픔 중에 가장 슬픈 질병이 뭐라고 생각? 그건 주관적일 수 있어요. ICT 학부 최준혁 발표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울증이 가장 슬픈 병인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유를 얘기해야지. 무슨 재미난 일을 하더라도 항상 우울증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슬프기만 해야 되기 때문에 우울증이 가장 안 좋은 병 같다고 생각합니다. 준영이 얘기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거지. 우리가 다 마음으로는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 그치? 또 행복에 대한 이해는 다 다르지만, 그런데 이제 어떤 병 같은 경우는 남들이 봐서는 괜찮은데 한데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슬프고 불행하고, 그래서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환이잖아요. 준영이 생각은 우울증을 앓는 그런 인간은 참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슬퍼 보입니다. 슬픈 병을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사회복지 박혜선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불치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알았던 병이나 무슨 백신이나 무슨 치료제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병들은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만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그 발생 원인도 잘 모르고 치료법도 잘 모른 채 정말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많이 짓밟혀 있는 상태에서 아프기만 할 것 같아서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없는 병이 가장 슬픈 병일 것 같아요. 불치병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이 병을 이길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그거에 희망을 하기, 믿음이 필요할 수 있는 희망을 갖기 너무 불투명한 그 병과의 싸움이 굉장히 슬픈 병이 될 것 같아요. 혜선이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또 ICT 관광, 학부 관광, 권보현 얘기하겠습니다. 권보연, 그 다음에 관광학부 두 친구 들어봐요. 저는 이제 정신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병. 이유는 이제 정신병에 걸리게 되면은 이제 사회생활에서도 적응을 하기가 힘들 수도 있고,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어서 되게 위험한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보현이가 정신병은 우울증도 정신병이라고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슬픈 병이 되고, 그렇지만 때로는 또 정신병은 위험한 병이기도 하고 정신질환을 가지고 사실은 그 살인에 이르는 그런 경우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 정신병이라고 하는 게 슬픈 병일 수 있는 것이, 정신병이란 자기가 정상적일 때 자기가 아닌 또 다른 자기가 많이 있는 게 정신병이잖아.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아닌 자기인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사실 우리 안에 많잖아. 근데 이 정신병이라는 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 안에 뭔가가 작동하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신병인데 위험하기도 하고 슬픈 병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고용의 얘기도 굉장히 일리가 있어. 아까 관광학부 한 친구도 누가 손 들었지? 관광학부 유준석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치매에 걸리면은 행복했던 추억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했던 이제 그 이야기는 준석이가 얘기한 치매예요, 치매. 앞에 여러 얘기도 다 슬프고 위험한 거 맞는데 분명히 맞아요. 근데 치매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병은 아웃 오브 컨트롤. 근데 치매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나의 아이덴티티가 지워지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심하게 되면 내가 나를 못 알아보는 상태까지 이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알아보니까 나의 사랑했던 가족들도 정말로 못 알아보니까 그거는 정말 별개의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나는 개인적으로 유종의 미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도 이제 개별 면담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잠깐 내 철학을 얘기할 텐데, 인생을 나름대로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살고 나서 이제 마지막 유종의 미의 시간은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이 아프든 덜 아프든 간에 가족들, 이 아빠는 부족했지만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한 생을 살 수 있어서 참 행복했고 고마웠고, 아빠가 먼저 천국 가더라도 아빠가 천국에서 우리 가족들 지지하고 기도할 테니까 우리 아빠는 행복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마지막 정리를 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일 텐데 치매는 그걸 할 수가 없잖아. 내가 나를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전혀 별개의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근데 한국 사람이 한국 역사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내가 비유를 한다면 치매병에 걸린 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치매병. 지난 역사의 결과물이 오늘 한국 사회고 한국 사람인데 또 지난 20 몇 년의 시간이 여러분의 오늘이잖아. 그 20 몇 년의 시간이 그것이 좋았든 슬펐든 잘했든 못했든 그런 시간의 결과물로 청년 아무아무개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개인의 역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역사를 또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국인, 즉 밥체로서 한국인은 한국의 역사를 알 때 우리가 한국인에서 정체성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그런 면에서 난 역사 교육이 한국인들에게 한국 역사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 얘기만 더 해요. 정체성의 또 한 가지 비유. 여러분, 일반적으로 오리보다 백조가 더 멋지고 아름다운 새라고, 덩치도 더 아름답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안데르센의 동화 이야기 속의 백조는 슬픈 백조였어요. 왜 슬펐느냐?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을 때 백조는 슬펐어요. 왜 나는 오리처럼 안 생겼어? 난 오리가 아니라서 슬퍼. 라이온 킹에서 그 라이온이 자기가 슬픈 라이온이었던 것처럼. 근데 백조가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깨닫게 되었을 때 백조는 자신의 길을 발산할 수 있고 먼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뭔가 도약과 비약의 그런 존재로 일취월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비유처럼 우리가 어떤 정확한 정체감을 갖는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국인이 건강한 한국인으로서의 의식을 갖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한국 역사의 교육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얘기했어요. 왜 배워야 되는지 충분히 잘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들이 앞에서의 그런 설명들을 잘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얘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준비한 발표도 들으면서 요 얘기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태의 관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고 공부하면 중요하니까 요 얘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혹시 여러분 이해가 안 됐거나 궁금한 질문이 있을까요?
그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적극적으로 임해주는 많은 친구들 고마워요. 여러분 때문에 좋은 수업이 함께 만들어졌고요. 또 다음 주에는 오늘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렇게 지켜봤던 관망했던 우리 선수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더 많은 선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 잘 보내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